안녕하세요. HMG 개발자 컨퍼런스 참석자 여러분, 금일 TTS4 로보틱스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의 유희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서 로봇과 음성 합성에 대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간단하게 TTS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서 왜 TTS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TTS가 로봇에 적용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제 경험에 기반하여 간단하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봇에 TTS를 적용하기 위해 로보틱스랩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이야기들에 앞서 여러분들께 TT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TS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보이스 AI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 AI는 무엇일까요?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모사합니다. 그런 모사한 능력 중 소리에 관한 걸 보이스 AI라고 총칭하죠. 소리에 관한 인간의 기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말하고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중 말하는 능력을 모사하는 보이스 AI 기술을 보통 텍스트 투 스피치, 줄여서 TTS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텍스트를 보고서 그걸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기술입니다. 반면 듣는 능력을 모사하는 보이스 AI 기술은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반대로 소리를 듣고 그걸 텍스트로 전환하죠. 물론 보이스 AI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 처리 능력 자체를 모사하는 것에 더해 인간의 소리 처리 능력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기술 또한 보이스 AI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이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제에 맞춰서 TTS 하나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TTS는 어떤 기술일까요? TTS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 투 스피치의 준말입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이건 사람으로 치면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모사한 기술입니다. 물론 딥러닝 이전에도 TTS 기술은 있었습니다. 흔히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 그런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넣으면 되게 기계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TTS 기술인데, 다만 그런 소리는 누가 들어도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 그런 과거 TTS에 비해 딥러닝 기반 TTS는 훨씬 사람같이 말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S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TTS 기반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트리밍, 그 중에서도 도네이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방송들을 많이 보시죠. 그런 스트리밍 중에 제 슈퍼챗, 즉 유로로 시청자가 지정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AI 콜센터, 요즘 기업에 문의 전화를 넣으면 보통 TTS로 합성된 ARS가 응답하는 케이스가 빈번하죠. 아예 STT, 즉 음성인식 기술과 결합해서 자동화하는 것들도 많고요. AI 비서도 음성 합성이 활용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빅스비,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모두 이런 TTS 기술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하나 더 우리 일상생활에 TTS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죠. 물론 앞서 나온 것만큼 우리 일상에 밀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로봇 자체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로봇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안내, 경비, 공장, 배송 이런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이미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TTS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로봇들에는 TTS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일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여러분은 보통 컴퓨터에서 글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느 쪽을 하던 간에 화면을 봅니다. 네, 화면이죠. 즉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왼쪽은 모베드라고 불리는 로보틱스랩에서 개발 중인 운송용 로봇이고요. 오른쪽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인 스팟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혹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도 이제 로보틱스 랩이 개발한 서비스 로봇인 다리입니다. 이 로봇 생각보다 이리저리 잘 움직입니다. 춤도 추기도 하고요. 뭐 이제 체조도 하는 그런 모션들도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도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로봇도 당연히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자주 있습니다. 가령 아까 보여드린 서비스 로봇인 다리는 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존 컴퓨터하고는 다르게 로봇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엄청나게 제한되는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아주 작거나 심지어 없죠.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원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가 내구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화면도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인성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리는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습니다. 먼저 보통 스피커의 크기는 화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더라도 심지어 뒤로 돌아도 디스플레이랑은 다르게 소리는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거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간 의사소통은 보통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친숙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사용성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TTS를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물론 연구개발 과정 중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TTS 영역에서는 퀄리티, 다양성, 경량화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퀄리티입니다. 사실 어떤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퀄리티는 항상 포함되죠. TTS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로봇에서 퀄리티는 좀 더 사람과 유사하고 친근한 목소리를 산출해서 그 사용자로 하여금 불쾌한 골짜기를 감소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성입니다.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 따라 적합한 목소리는 다를 수 있죠. 충분한 다양성은 사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화자, 감정, 언어 등등 그 밖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는 코스트 절감, 그 다음에 레이턴시 감소 이 두 가지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경량화가 잘 진행될수록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 같은 데서 대규모로 이제 동일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 차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같은 그런 작은 디바이스의 적용 또한 경량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에서 언급한 대로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이 중에는 분명 네트워크가 제한된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로봇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쓰지 않는 엣지 디바이스의 적용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경량화는 이런 엣지 디바이스의 활용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문제는 중요한 요소들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점입니다. 다른 기술들도 물론 그렇죠. 셋 다 분명 중요하지만 보통 하나를 강조해서 개선을 하면 나머지의 감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 증가시키는 거는 결국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 로봇 모드에 비싼 GPU를 넣으면 전체의 성능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로봇 자체의 단가가 비싸지겠죠. 로보틱스 랩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델 구조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산학을 진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TTS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TTS 개발의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개발 프로세스는 이 그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문제상 그거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델 구성 그리고 경량화 이 두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 구성입니다. 비단 TT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딥러닝에서 모델 알고리즘 구성은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세 요소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셋 다 개선되는 케이스도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곳에서도 세 요소는 선택적입니다. 퀄리티 중심 모델,
퀄리티를 중점적으로 두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 많은 경우 모델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연산 시간 및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량화된 모델은 빠르게 산출할 수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의 최대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양성 또한 모델이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늘어나니까 보통은 퀄리티 혹은 그 처리해야 되는 모듈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량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모델 중에 비교적 퀄리티에 치중한 경우와 경량화에 치중한 경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디퓨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플로우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알고리즘의 원리가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우 복잡한 데다가 저도 사실 이제 완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디퓨전 모델의 예시입니다. 제시된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내추럴 스피치 2입니다. 예제 음성을 넣으면 해당 음성의 특징도 추출을 해서 산출하는 목소리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 학습할 때 많은 스피커, 많은 화자에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이 학습하지도 않은 소리, 그런 목소리조차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퓨샷이나 제로샷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에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퓨전 모델은 재규적으로 여러 번의 동일한 연산을 거칩니다. 이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만큼 연산도 많이 필요하죠. 물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발표된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설명드릴 모델이나 그 이전에 나왔던 많은 모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도 느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경량화의 예시로 된 플로우 모델은 어떨까요? 이 모델은 카카오에서 발표한 비츠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아까의 디퓨전 같은 반복은 없고 전부 일회성의 연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비츠 기본 모델은 화자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모듈도 없고 퀄리티 역시 극단적으로 좋은 퀄리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실제로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조건만 갖추면 GPU를 이용해서 10초짜리 음성을 만들어낼 때 0.03초 이 정도도 걸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인퍼런스 환경을 잘 갖추는 것도 있지만 경량화도 그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경량화는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 외에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프루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양자화 기반으로 진행되는 TTS의 경량화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양자화라는 건 원래 부동소수점을 산출하는 레이어를 스케일링된 정수를 산출하도록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양자화를 사용할 경우에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되고 또 연산 속도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문제는 이런 양자화를 사용할 경우 정밀도, 즉 값의 해상도가 낮아지므로 퀄리티가 내려가고 연산에 따라서는 양자화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양자화 프로세스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모델 예제로 나온 비츠를 CPU 환경에서 양자화하면서 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보틀넥 체크입니다. 보틀넥이라고 하는 용어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느 특정 지점에서 과하게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틀넥이라고 보통 하죠. 양자화를 진행을 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각 모듈별로 연산 시간을 살펴보고 어느 지점이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왜 느려지는지를 확인을 하죠. 지금 예제에서는 디코더, 그리고 그 디코더 내에서도 레지듀얼이라고 불리는 모듈들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심플하게 모델 전체에 이 양자화를 적용하지 않고 보틀넥 체크를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자화는 모델의 퀄리티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모델의 많은 영역에 양자화를 적용할수록 그 하락 정도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보틀넥이 발생하는 지점에만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틀넥 체크가 끝난 뒤에는 뭘 해야 할까요? 다음은 양자화로 적용을 할 때 얼마나 속도가 나아질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디코더에서 한 40% 정도, 전체 속도로도 30% 이상 속도가 개선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는 왜 필요할까요? 양자화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모든 연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딥러닝 연산 안에는 다양한 수식으로 구성된 연산들이 들어가지만 이들 중 일부는 양자화하고 그리 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퀄리티 저하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따라서
어떤 경우 기껏 양자화를 열심히 했는데 속도는 별로 개선되지도 않고 퀄리티만 저하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자화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속도 개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양자화를 진행을 합니다. 양자화 방식 또한 크게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방식과 QAT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퀄리티 감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억제할 수 있는 QAT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QAT 기법을 사용을 할 때는 트레이닝, 즉 파인 튜닝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나면 결과물을 비교를 하고 등등등등 통해서 성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측정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 발표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로봇의 활용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과 로봇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점차 중요해지겠죠. 개인적으로 로봇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로봇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만드는 TTS는 로봇사의 발전에도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랩 또한 이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짧은 발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보틱스 랩 유희조였습니다.